자, 이쪽으로 앉아 주시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46장, 47장 또 이제 뭐 거의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그죠? 자, 오늘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장은 이제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오늘 이들이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살펴보는 것처럼 직업을 목자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목자라고 하라. 그게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개념과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자 개념의 차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로 아프리카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서 선교하시던 분들이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인간들 이런 취급으로 당해요. 그리고 남모르게 숨어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자에 대한 문화적 개념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돌보는 이런 개념이 떠오르는데, 그러나 일반 사회적인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직업의 개념으로서는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이 잡것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실제로 그런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불결하고 더럽고 이런 컨셉들이 문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집트의 이제 궁궐에서는 파라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흉년이 들면 막 들어오면 받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면 더 안 받아줘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야, 애굽에는 쌀이 있다, 뭐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이민 금지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뭐 그건 이집트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살기 위해서 몰려드는 주변에 있는 그 주변 변두리 국가와 유목민들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이 집안만 받아준 거죠. 고센 땅에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 특혜를 준 거죠. 자, 이게 몇 가지 재미난 특징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 좀 은혜로운 이야기는 테이블에서 서로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조금 저는 정치 경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집트 역사에서 이 왕조가 1왕조, 2왕조, 3왕조, 13왕조 막 이렇게 16왕조 이렇게 왕조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다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버링을 붙여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역사에서 그 넘버에 빼버리는 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여놓은 왕조가 있어요. 그게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걸 떼놨느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수치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하면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은 중국의 원나라, 중국의 청나라. 원나라는 차이니즈 가버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몽골리안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원 다이너스티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몽골 사람들에게 징기스칸에 의해서 점령당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청나라도 뭡니까? 만주족에 의해서 점령당했잖아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은 그 동이족들 중에 하나인 그 만주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마음에도 자존심에 청나라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뭐 황비홍 하는 이 변발머리 이런 거, 그죠? 우리 청국장 그게 다 뭡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중국의 청나라 때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음식 먹고 싶어서 된장찌개 끓여 먹은 거예요, 청나라에서. 그래서 일종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새롭다는 반응으로 보시는데 그게 청국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짜장면 만든 것처럼 중국 음식 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화교라고 부르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차이니즈 코리안들이죠. 한국에서 살고 계셨던 많은 중국 분들이 그래서 한국화되어진 코리아나이즈드 되어진
중국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어디 또 상표를 또 검명하면 안 되는데, 요 근처 또 어디 또 무슨 폴트라고 가면은 거기는 비엔남이 차이니즈가 있고, 그죠? 거기는 베트남식의 중국 음식이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 가면 홍콩식의 중국 음식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다른 것처럼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국장도 예, 청국장도 한국식 된장이 청나라 가서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많이 팔아 먹었던 그게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나온 된장국이다 이 말이죠. 모르셨구나. 네, 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참 커피 브레이크 좋아요. 별것 다 배우고. 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역사에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항을 일으키려고 했던 정부라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에서 건너온 종족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들 황하가 아니고 나일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을 만들어낸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어놓은 게 에이시안들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뺏긴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이 나온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뭘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을 핍박을 시작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게 왜 말이 되느냐?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요셉과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 다이너스티, 로열 패밀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안 왕족들이 쫓겨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 자체 왕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역사적인 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시작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럼 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느냐? 그전 왕조도 에이시안 왕조고, 그죠? 지금 건너 들어가는 이집트에 지금 이민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집안도 정확하게 분류상으로 뭡니까? 에이시안이죠, 그죠? 에이시안 왕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아시아계가 들어오니까 힉소스 왕조는 자기 총리 대신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시아계니까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돕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본다면 이집트가 다시 자기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이 아시아 왕조를 쫓아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애도 잘 놓는 이 아시아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불안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종 청소를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쫓겨난 적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게 안에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남노당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지리산 빨치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외부의 적과 내통할 수 있는 내부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인종 청소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웰컴을 받았던 이유도 같은 아시아계였기 때문에 웰컴을 받았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복은 했지만 그 당시 아시아계가 이집트 전체를, 고대 사회를 여러분 알지만 이 나라의 그 수도를 점령하고 왕조를 몰아냈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토후들과 지방에 있는 봉건 영주들, 그죠? 캐슬을 세워놓고 살고 있는 봉건 영주들, 우리는 그거를 봉건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 왕국 사회에서도 지방에 각 토후들이 있고 지방의 세력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땅까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못 가져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려가 들어설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가 들어설 때도 그랬고, 고려는 철저하게 뭡니까? 귀족들의 나라였거든요. 신라시대 때 있었던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후삼국시대, 그죠? 견훤의 후백제와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조그만한 것과 위에 후고구려를 지향했던 왕건의 고려와 이 싸움들을 다시 벌릴 때도 전부 다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벌였어요. 이미 통일신라가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워졌으니까 고려라는 나라도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전부 다 지방 귀족들이 땅을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토지 개혁을 하고 세제를 바꾸려고 조세 제도를 바꾸려고 계속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왔고, 조선 시대가 들어설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 개국 공신들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조선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지만 지방에 가지고 있는 권문 세도가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 토지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대동법. 그래서 고통받는 양민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국가에 세금이 좀 정확하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지방 토우 세력들이 중간에서 전부 다 죄송합니다. 헤쳐먹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중앙 정부는 돈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세제 개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고대 사회들이 나라의 토지 제도와 그 다음에 이 조세 제도의 개혁은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토지 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거를 다르게 간 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황당한 방법으로 간 게 공산주의자들이죠.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굉장히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헨리 조지가 세상의 특징을 바꾸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그 계열 안에서 그 컨셉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당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국가 시스템을 새로 짜는 일에 대한 제안을 했던 게 헨리 조지 협회라고 해서 크리스찬 모임들이 아주 그 부분을 공산주의의 무상볼수를 완전 배제하고 그리고 너무 과다한 독점 체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평등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 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할 정도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7장 뒤에서 보시면 이제 7년 흉년이 일어났어요. 한 나라에 7년 흉년이 일어나면 정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7년 연속으로 흉년이 일어나면 정권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계시와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7년 풍년 동안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축 식량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풍년 때에 7년 앞으로 일어나게 될 흉년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 방에 풀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돈을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가축을 다 갖다 바치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뭡니까? 땅을 내어놓기 시작을 한 거죠. 자, 7년 흉년이 지나고 나면 보통 한 나라는 정권이 망합니다. 그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비되어진 한 지도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7년 흉년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위기를 넘기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의 경제 체제 자체를 완전히 재편시켜버리는 단계에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벽하게 파라오 밑에 이집트 전 토지가 국유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고대 왕국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나라가 다 전하의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게 옛날에 말뿐이었지 지금 궁궐아니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더더구나 왕권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신하들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고대 사회에서 정당에 의한 정당 정치가 돌아갔던 나라가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우리 한국은 그냥 입헌 군주제였어요. 영의정, 수상,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는 영의정, 수상과 좌상, 우상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원 내각제 체제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걸 일본 식민지 사관에서 사색 당파라고 이상하게 가르쳐 놓은 거지만 그게 말 그대로 그 양당 정치 제도가 아닌 다당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조선 시대였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예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오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고대 왕국이었던 이 이집트는 완벽한 국유화를 이루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방의 토착 세력과 파워 세력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왜요? 땅까지 다 갖다 바쳤으니까. 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땅을 가지면 내 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큐리티 이슈가 생기죠. 시큐리티를 하기 위해서 뭘 세워야 됩니까? 이제 프라이빗 솔저, 사병을 기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키우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땅 부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거대한 군사 집단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경제적인 시스템과 군사 시스템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 7년 6년 동안에 돈 다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죠? 토지를 다 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사병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나라를 뒤집어 엎는 역성 혁명을 일으켜서 이시조선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태조 이방원이까지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싸웠던 게 뭐냐면 사병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전부 다 국가 병사로 만들지 사병을 없애게 하는 거하고 이 엄청난 싸움들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로 돼버린 겁니까?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7년 6년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파라오의 권력 기반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몇백 년을 갔습니까? 500년이죠, 그죠? 그리고 고려도 거의 500년 갔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시조에도 보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뭐 이런 글들이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 하나의 로열 패밀리가 400년, 500년씩 기본으로 갔어요. 특히 조선은 550년을 갔어요. 근데 전 세계 역사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한 왕조가 500년 간 케이스 찾으려면 거의 없습니다. 다윗 왕조 몇 년 갔습니까? 200~300년이에요. 기껏 가봐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왕조도 550년을 간 왕조가 없어요. 조선과 같이. 그게 왜 그랬냐? 왕권이 강해서가 아니라 왕은 의미가 없었어요. 신하들의 나라였어요. 그런 특징이 존재하는데, 고대 왕국이었던 이 당시 힉소스 왕조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죠. 거의 이 왕조가 멸망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300 몇십 년을 간 거예요. 400년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같은 이집트 사람이 아닌 아시아계가 건너와 가지고 그 오랜 세기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전 국토의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조세 제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5분의 1을 국가에 바치게 했죠, 그죠? 자, 5분의 1 그러면 우리 20% 세금을 내게 한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토지법이고 이집트의 세제법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 국가의 토지를 구획 정리를 끝내고,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앞으로 20%의 세금을 국가에 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 토지가 다 국유화가 되니까 지방에서 사병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 반란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그 많은 태평한 세상 속에서 400년 동안 풍요롭게 자라고 성장하고 국가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터전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소위 말하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착하게 살면 다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더니 총리 대신이 되는 대박 하나님의 낙하산 인사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7년 6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7년 6년 지나갔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나님 은혜지만, 거기에 뭘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치밀한 요셉의 전략이 보여요. 7년 6년 동안 하나님 은혜라고 대박하고 그냥 펑펑 쓴 게 아니라 7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뭡니까? 7년 6년을 대비하기 위한 풍요로운 시간에 경제적인 토대를 안정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6년의 시기가 오자 지난 7년 동안 그가 준비해 두었던 그 이코노미컬 시스템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7년이라는 흉년기를 아무도 굶어 죽지 않게 살게 만들고, 그 다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국가의 기반을,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에 토지법과 조세법까지 완전히 새로 만들어버리는 자리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게, 그게 뭘 말하느냐면 그냥 오늘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요셉은 거기에 맞게 굉장히 치밀한 준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지먼트를 책임지는
매니저가 됐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 사이즈와 애굽의 궁궐의 사이즈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궁궐 경영을 이미 어떻게 해본 겁니까? 이미 다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셨죠? 그 감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어요. 네, 저기 어디 가는 저기 가 있는 더락 같은데 그냥 따로 격리 수용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잡범들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과 요셉은 이미 벌써부터 아는 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맡긴 거죠. 안 그러면 맡길 리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수에게 그냥 덜렁 저기 열쇠 주겠어요? 예, 그게 아니고 평소에 요셉이 살아왔던 걸 봤던 거죠. 뭔가 역겹구나, 더러운 음모에 걸려들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 돌봤어요. 보디발이 역할이 뭡니까? 친위대장이고 경호대장이에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임금님 궁궐에서 오줌 누다가 잡혀온 사람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잡혀온 사람들은 누구냐? 영보와 관련되어진 정치공학적인 그 폴리티컬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걸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시큐리티 때문에,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 때문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요셉이 뭘 배웠을까요? 이 나라가 뭐가 문제인지, 이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세력인지, 어느 무수리하고 어느 내시하고 어느 네, 좌판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연기장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자, 그게 다 그 안에서 있는 동안에 파악이 다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그냥 맹탕 있는 사람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고 그냥 뭘 쓰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무장관으로서, 그 다음에 재무장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정치와 재무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셔널 시큐리티 이슈와 관련된 문제까지 그가 전부가 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무대뽀로 나가기만 하면 다 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흉년도 넘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그 속에서 애굽의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그 오랜 풍년 7년이라는 풍년 기간 동안 풍요로운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시간에 준비시켜서 나중에 위기가 왔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게 만들어가는.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은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이건 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쫙 짜가지고 국가 토지 제도도 싹 정리하고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잘 넘어가게 새롭게 나라를 구성하는 일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이냐 세상적이냐가 중요하지가, 이걸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적인 사람은 덜 경제적이고 덜 정치적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풀어가면 저건 영적이지 않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조를 딱 잘라놓기가 쉬운데,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어느 쪽이 맞아요? 헷갈리죠, 그죠? 사람 중심이어야 하나, 인 중심이어야 하나. 크리스찬은 그래도 사람 중심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MBTI 검사에서 F들은 좋은 사람이고 T들은 나쁜 사람이다. 덜 크리스찬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T인데, 네, 그죠? 그럼 T는 덜 크리스찬적이고 그럼 F는 더 크리스찬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 중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 중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사람 중심이든 일 중심이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이유가 뭐냐라는 걸 보는 거죠. 오늘 요셉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이면서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한 공동체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야, 이 한 사람의 이 준비가 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고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저 위기 하나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넘기는데 요셉이 역할을 잘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요셉은 이 위기를 통해 나라를 재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만 살린 겁니까? 않죠. 이스라엘이 400년간 준비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영성과 이 세속성이라기보다 두 가지에 대한 온전한 균형.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낙동강 하구원입니다. 낙동강 하구원,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거기에 강과 바다를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진강 하구를, 강과 바다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잘라요. 강과 바다가 섞이는 곳이에요. 그걸 자르려고 하구원에다 뚝 만들었다가 지금 을숙도가 다 썩은 거예요. 철새들이 안 날라오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강과 바다는 밀물일 때는 밀고 쓸고 올라오고 썰물일 때는 빠져서 강이 더 길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는 뭐가 넘칩니까? 강과 바다에 사는 풍요로운 어족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요. 저녁 노을도 끝내주게 멋있고 의학새가 우는 소리도 들려오고 철새들은 막 무진장 날라오고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순천에 가면 또 거기도 호수가 있는데 죽여요, 그냥 그런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 곳들의 그 하구원, 강이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디입니까? 바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강과 바다가 넘나드는 곳이죠. 여러분이 사는 데가 어디십니까? 하구원 같은 곳이세요. 신앙과 신앙의 물결과 세상의 물결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곳.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강과 바다, 나는 강만 할래, 나는 바다만 할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영성만 추구할 거야. 저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게 제일 좋아. 영성인 거 필요 없어. 이건 둘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 영성과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이 내셔널 시큐리티를 이해하는 이 요셉과 같은 이런 특징이 오히려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400년간 준비시키는 작업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연장을 바라보면서 또 치열하게 승리하는 삶까지 이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47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건 정치 경제를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장금을 보고 감동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흘러왔던 거구나.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 한국에서 다니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고려의 토지제도 막 시험 치고 외우고 쓰고 했던, 기억은 안 나시죠? 했다는 것만 기억나시죠, 그죠? 내용은 기억 안 나시지만 그래도 드라마 보시면서 대동법을 시행하라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네, 광해군이 나와가지고 그냥 광해 영화 보셨죠, 그죠? 대동법을 시행하라 유성룡이 막 외치고 막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작업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이 아름다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갔던 요셉의 한 모습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런 생각과 또 마음들을 가져보시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빚으시고 또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셨는지를 바라봅니다. 또 그 풍요의 시기와 위기의 시기를, 풍요의 시기를 또 잘 절제했기에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까지 준비하게 했던 일에 요셉을 쓰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고민과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